보건의료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오늘은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 뉴스 시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존 미국 전역 직원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는 기사인데,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기사들은 이제 늘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코로나 이후에 원격 의료가 활성화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기사들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대충 우리나라에 나오는 원격 의료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일상 깊숙이 원격 의료 기술이 들어왔다. 그러나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쉽게 얘기해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아서 도저히 발전될 수가 없다. 이런 류의 기사가 한쪽에는 있고, 또 한쪽에는 이게 원격 의료라는 게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적용도 있다. 근데 이거 괜찮을까? 하는 우려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원격 의료란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원격 의료란 무엇인지 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의를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첫째, 원격 진료라고 해서 환자랑 의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대면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거죠. 상담도 하고 진료를 하고 처방전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격 모니터링은 뭐냐면 환자의 혈압 상태라든지 아니면 당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만성질환이겠죠. 만성질환을 의료인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 그리고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격 자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 의료인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든지 이제 의사가 여기 이런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이런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멀리 의사가 약을 뭘 줘보세요. 아니면 수술을 이쪽을 꼬매보세요. 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직 경험이 없는 의사를 위해서 멀리 있는 선배 의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의료기술, 의료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은 쪽에서 참고를 해서 의료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한 쪽에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원격 자문 이 세 가지를 원격 의료라는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 이 중에 허용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하는 자문, 즉 원격 의료 중에서 원격 자문만 의료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가 살펴보면, 특히 원격 의료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의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미국에서 이제 텔레헬스라고 하죠. 비대면 의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보면 우리나라 정의하고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병원, 환자, 그리고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걸 이제 세세하게 나눠보면 우리나라 원격 진료의 개념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거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특별한 거는 미국에서 모바일 헬스라고 해서 이제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에 관련된 것들을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진료 예약을 잡아주거나 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바일 헬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격 의료라는 것이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원격 의료가 발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발달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증권회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국의 원격 의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분석해놓고 있는데, 원격 의료를 허용한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 안 됐다. 그리고 미국은 1990년부터,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용했고, 건강보험을 우리나라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고 미국, 중국은 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고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 허용 안 한 건 아니죠. 아까 본 것처럼 원격 자문에 대한 것들은 2002년에 이미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걸 허용해 달라고 개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다 무산됐죠.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드디어 전 직원을 상대로 이 아마존 케어라는 걸 제공하겠다. 즉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 진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마존의 의미가 대단한 게 아마존이 간단한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미국 안에서만 80만 명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이 얼마 전에 이 온라인으로 해서 약을 배송하는 그 업체를 인수했어요. 8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해서 이제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이런 큰 기업들이 원격 의료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온라인 진료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직접 의사가 방문하는 거죠. 직접 방문하고 또 처방전도 배달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혹하는 게 사실은 가정 방문 의사가 직접 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겠는데 하는데 사실 이거는 될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도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정이 다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주마다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미국의 원격 의료에 관한 사이트에 가보면 각 주 규정이 50개니마다 다 다르고 또 다른 데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사이트까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법 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확산될지는 굉장히 미지수다. 하지만 아마존도 이제 하려고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원격으로 주된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존도 하고 있고 구글도 시도하는 것 같고 애플도 하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보다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헬스 분야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에는 텔라다 그리고 중국에는 핑안 굿닥터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1990년부터 원격 의료가 허용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했겠지 하지만 따지고 보면 회사들이 성장했다가 사업을 하다가 없어지고 사업하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나마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텔라닥 그리고 중국에서는 핑안 굿닥터 이런 정도거든요. 그 중에 텔라닥은 2019년에 회원이 5,600만 명 정도 되고 중국의 핑안 굿닥터는 3억 1천만 명 그러니까 3억 1천만 명이 미국 인구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텔라닥은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원격 의료 현황을 좀 알 수 있는데 텔라닥이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1등 회사예요. 1등.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 성장을 해서 이제 당뇨 관리를 하는 이런 다른 회사를 인수하든지 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일단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기록이나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하면 안내를 받아서 입력하면 그쪽에서 진료 방법과 진료 시간을 예약하고 진료 시간이 예약된 걸 알림을 알려줘요. 알리면 딱 들어가서 그 시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 진료를 하는 거죠.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한다는데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근데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 나스닥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2019년까지 연평균 65%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거의 2배 성장했어요. 98%. 이럴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는 텔라닥이 있다면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게 중국에는 이제 핑안 굿닥터라는 건데 이 핑안 굿닥터는 회원 수가 3억 1천만 명 그리고 일일 이용자 수가 72만 명 의사 수가 1,400명 근데 이게 중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1,400명이 72만의 진료를 하면 한 사람이 한 500회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새로운 유저가 1년에 900% 성장을 했고 이용량은 1년에 800% 성장을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산업에 대해서 증권회사나 이런 투자회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그 캐시우드가 하는 그 아크 인베스트 ETF의 비중에서 텔레다이스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원격 의료가 가속 페달을 받아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 발부터 규제벽에 부딪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원격 의료가 발달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권에서도 뭔가 이거는 미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진료를 잘 못한다. 또 하나는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니까 진료비는 엄청 비싸고 의사는 없으니까 이걸 원격 의료를 가지고 뭘 좀 해볼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 대기 시간을 보면 뭐 전문의나 신경외과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진료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의학과 진료 대기 시간이 보면 미국이 평균적으로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의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격 의료가 발달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얘기한 거고, 이 외에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비판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원격 의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 그냥 단지 의료를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데 그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려가 뭐냐면 오진과 과잉 처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이건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정의당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원격 의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아직 뭐 안전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하면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멀리 원형어선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가 없는 아주 격오지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도서벽지에도 병원선이 다 다녀요. 그리고 공중보건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외진데라도 29일이나 걸려서 진료를 할 정도로 그럴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원격 의료가 아니라 공공병원과 응급의료 이송체계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원격 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응급 환자를 빨리빨리 수술 가능한 대로 이송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원격 의료가 필요치 않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필요한 제도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많지 않다 하는 얘기죠. 땅이 너무 넓어서 힘들거나 아니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진료 보기 힘들거나 그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 원격 의료는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가 반발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면 살짝 말을 바꿔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서울대학교의 김창현 교수가 지적합니다.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데 원격 의료랑 어떻게 다른 거지? 정부가 한번 설명해봐라 했더니 설명이 서연치 않아요. 이게 원격 의료라고 했다가 비대면 의료라고 했다.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서연치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리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 이거 활용하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게 적정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속철도가 발달해서 도입하는 건 좋다. 근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같이 작아. 그럼 싱가포르 같은 데 고속철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적정한가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 연합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다. 지금 상황이 뭐 가족도 못 만나는 판에 병원 가는 거 내가 참겠다. 온전하지 못한 의료 서비스지만 코로나로 힘드니까 참겠다 라고 했는데, 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요 코로나 때 힘들어서 잠깐 하는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요거는 메르스를 이용해서 갑자기 뭐 이상한 걸 했던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원격 의료가 되면 안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통신회사를 이용할 텐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거는 아까 계속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이송체계지 원격 의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환자하고 의사한테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이게 정확할까? 오진하면 어떡하지? 법적 책임은 누가 지지? 안전성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은 환자나 의사나 미국에서도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조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한 사업으로서 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시작하겠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부처, 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뭐 여러 부처가 다 합동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면 의료정보 데이터를, 개인들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의사한테도 제공하고 원격 의료와 유사한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려했던 오진의 문제, 기술적 문제, 정보 유출의 문제, 이런 걸 개선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겠죠. 실제로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보건의료 기사읽기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백지화 됐어요. 준비되지 않고 성급하게 이름만 정말 원격 의료를 한다, 온라인 구강 서비스를 한다 했을 때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6개월 만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비대면 온라인 진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발달될 여지도 있고 산업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서 나왔던 시민단체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산업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